네. 전쟁과 국제정치 30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계획은 30번의 종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의 시간상 이제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까 31교시를 이제 종강 시간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30교시 핵무기와 핵전략, 우리가 이제 무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의 전쟁의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친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뭐 전쟁의 본질을 바꿔놨죠. 그래서 그 핵무기 그리고 핵전략에 대해서 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무기가 발명됐을 때마다 전쟁의 속성이 조금씩 변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핵무기처럼 이렇게 그 전쟁의 스타일이라든가 전쟁의 본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핵무기가 나온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 될 수가 없다. 다 죽는데 무슨 정치의 연속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치의 연속이지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은 이게 국가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그 이론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의 핵전략 이론은 핵전쟁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승리가 가능해라는 그런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누구든지 핵무기에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그 승리 패배의 개념이 더 이상 적용되겠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치의 연속이 아니라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핵전쟁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문명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핵무기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학자들도 몰랐고 군인들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보면은 그 라스베가스 근교에 과거에 그 핵실험하던 그 시설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제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핵을 터뜨리고 군인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리고 이제 눈이 부시다고 그냥 선글라스 하나씩 다 주면은 선글라스를 낀 군인들이 핵폭탄이 터지는 광경을 이렇게 옆에서 봤다. 지금 같으면은 도무지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핵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과학자들이 터지는 장면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강하다. 너무나도 강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성공을 자축한 것이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라고 그 우울해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쩍하고 터지는 순간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햇빛보다도 훨씬 더 강해가지고 핵무기가 터지는 날, 그날은 태양이 두 번 뜬 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폭탄이 그 재래식 폭탄이 제일 큰 폭탄은 파괴력을 TNT 1톤 정도로 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거리에 보면은 조그만 그 봉고 트럭 있죠? 봉고 트럭. 봉고 트럭이 대략 한 1톤 되는데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싣고 터뜨리는 것이 1톤의 이 TNT가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래식 폭탄 중에서 제일 큰 거, 예를 들어서 뭐 뉴저지호라든가 이런 미국의 초대형 그 군함에서 쏘는 포, 뭐 이만한 장통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1톤짜리 폭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1톤짜리 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세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한 3, 4층짜리 건물, 시멘트로 만든 한 3, 4층 정도 되는 건물에 맞으면 그 건물이 폭삭 가라앉는 것이 1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핵폭탄은 메가톤이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1메가톤짜리들이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100만 톤입니다. 이게 재래식 무기 제일 큰 거가 1톤이라는데 지금 핵무기가 평균이 100만 톤이니 100만 배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옛날 그 재래식 무기를 실었을 때 그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B-29 같은 폭격기에 재래식 폭탄 1 내지 2톤을 싣고 다녔다니까 지금 한 발에 100만 톤이면은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습니다. 핵폭탄이 개발되다 보니까 꼬마 핵폭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고 다니는 거가 있어요. 박격포에 달고 쏘는 폭탄이 있는데 그런 것도 1000톤은 된답니다. 1000톤. 그러니까
뭐 좀 8인치 포에다 달아서 쏠 수 있는 핵폭탄은 1000톤이다. 그런데 옛날 재래식 폭탄이 제일 큰 것이 1톤. 그러니 뭐 지금 얼마나 폭탄이 파괴력이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제일 큰 폭탄은 57메가톤, 뭐 어떤 사람은 60메가톤이라고 그럽니다. 6천만 톤이라는 소리죠. 6천만 톤. 예.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을 대략 한 15,000톤 정도 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그리고 핵폭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폭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애토믹 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하이드로진 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개를 그냥 통칭해서 핵폭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수소폭탄은 그 옛날 핵폭탄, 원자폭탄보다 뭐 1000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1000배, 그리고 원자폭탄은 옛날 재래식 폭탄의 뭐 10,000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예.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을 했었는데 1980년대 제가 유학할 때 미국 그 ABC TV가 The Day After라는 그 핵전쟁이 난 다음 날 참 잔인한 풍경을 묘사하는 그런 그 영화를, 텔레비 영화를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The Day After, 그러면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 다음 날 이래야 맞을 겁니다. 많은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날 이후라고 번역하는데, The Day After는 그 다음 날, 이 뭐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하여간 이런 그 핵전쟁이 나면은 지구 운명이 끝난다. 저 영화를 보는 날, 저 영화가 방영된 날, 캔자스주의 그 로렌스라는 도시를 상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로렌스 시민들이 저 영화 다 상영된 다음에 전부 촛불 들고 나와서 앞으로 이런 핵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게 뭐 저 시위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핵무기가 나온 다음에 국제 정치학이 바뀌는 것이죠. 핵무기는 우리가 앱솔루트 웨폰이라고 합니다. 앱솔루트, 절대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병기. 왜 절대병기라고 말하느냐? 너무 힘이 셉니다. too powerful. 그리고 too fast. 핵무기는 뭐 그냥 우리가 그 총 뭐 이런 거랑 다르죠. 미사일에 쏴서 쏘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지금은 막을 방법이 또 생겨서 문제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고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빠른. 그래서 절대무기. 그리고 핵을 보유한 국가하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사이에는 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대한민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핵무기 외에는 핵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뭐 통상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전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핵시대의 전략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예 싸움이 못 나게 하느냐, 아예 싸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디펜스가 아니라 핵무기는 디펜딩이 안 됩니다.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디터런스,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라는 개념을 만들고 레이저건이라는 말을 그 발상을 만든 이후에 핵폭탄 날아오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막을 수 있으면 핵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죠. 예. 모든 나라는 당연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은 1945년짜리 기술이다. 지금 웬만한 나라가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러죠. 미국 그 제일 좋은 공과대학이 MIT 공과대학인데 MIT 공과대학 대학원생들한테 $10,000 주면 조그만 핵폭탄 만들어 올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널리 알려진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핵폭탄에 관한 그림인데 맨 처음에 그 처음에 나온 폭탄 팻맨이라는 것이 여러분 맨 왼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겁니다. 나가사키. 근데 그 폭탄이 얼마나 크냐, 사람 키하고 거의 그 폭탄 옆으로 놓아놨을 때 사람 키하고 비슷하죠. 저거가 B-29에 들어가질 않아서 뭐 들어간 다음에 그 떨겨뜨릴 문이 없어서 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투하, 그러니까 이제 이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새로 고쳤다 할 정도로. 그리고 포스트 퓨전밤, 퓨전밤이라는 것은 융합폭탄이죠. 그러니까 즉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은 크기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그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요새 폭탄은 말이죠. 미사일에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한 10발 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 10개가 들어가는데 그 10개가 사람하고 이제 비교한 크기입니다.
그 옆에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W87, 475KT, 그러니까 47만 5천 톤짜리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은 이제 사람보다 훨씬 작아졌죠. 이토록 그 핵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뭐 인간 역사의 그 첫 번째 폭탄들 그 모형이죠. 이건 뭐 실제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그림을 보시는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인데 저거는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틀보이. 저게 15,000톤짜리죠. 우라늄으로 만든 폭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팬맨. 저거는 처칠의 별명이 팬맨인데 처칠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인데 얘의 그 성분은 플루토늄입니다. 지금 북한이 플루토늄으로 주로 만들다가 우라늄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또 뭐 참 골치가 아픈데 미국은 맨 처음에 만들 때 우라늄, 플루토늄을 둘 다를 썼고 인간 역사에서 첫 번째 폭탄은 우라늄탄, 두 번째 폭탄은 이제 플루토늄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사진이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이 뭐 핵폭탄을 투하시켰던 B-29 폭격기, 저건 뭐 그 일본 치하에 있던 한반도에도 일본 기지들 폭격하러 저 비행기가 자주 날아왔습니다. 핵폭탄이 뭐 얼마나 그 파괴력이 세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수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데 핵폭탄은 일단 터질 때 번쩍할 때 이 파장이 이렇게 이 밖으로 확 펼쳐나갑니다. 번쩍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핵폭탄이 저쪽에서 터졌다 그러면은 유리창 그 유리 조각이 막 자기 집 쪽으로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쩍하고 터진 다음에 그것이 이제 불기둥이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불기둥이 돼서 올라갈 때는 또 바람을 거꾸로, 그러니까 폭풍이 한 번은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 불기둥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산소를 다 빨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허리케인 같은 폭풍이 두 번 불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었다가,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 낙진이 떨어져 가지고 3차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열에 다 타 죽고 바람에 부서지고 그리고 낙진에 의해서 죽고 뭐 이런 그 막 그 불덩이가 치솟을 때, 그러니까 불덩이도 1메가톤짜리 그러면은 불덩이 두께가 그냥 한 1km쯤 되는 겁니다. 그때 시속 1200km로 바람이 분다니까 뭐 웬만한 집들은 그냥 그때 그 바람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1메가톤짜리 핵폭탄이 터지면은 16km 밖, 그 마일이 이제 10마일입니다. 10마일 밖에서 신문 보는데 그 신문이 불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메가톤짜리 폭탄 하나면은 가로 세로 30km짜리 도시를 다 파괴할 수 있다. 서울시가 대략 한 40km 되니까 서울시 다 파괴하는데 뭐 한두 발이면 충분하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무지막지한 핵폭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핵폭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냉전이 한참 그 피크에 올랐을 때 미국은 핵폭탄 5만 발, 소련은 3만 발. 그래서 두 나라가 한 8만 발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한 3, 400개 있으면 서로 상대방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왜 5만 발, 8만 발씩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오버킬, 죽이고 또 죽일 수 있다. 그때 뭐 무슨 의미로 그렇게 그 핵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전부 다 10,000발 이하로 줄였는데 그 10,000발 이하로 줄인 것도 만약 전쟁이 나면은 미국과 소련을 완전히 다 파괴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더 죽이는, 그래서 과잉 살해, 오버킬 능력을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사진 보면은 그 뭐 수소폭탄 터지는 그런 사진인데 뭐 그림도 아주 흉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비키니라는 그 수영복 있죠? 비키니라는 수영복이 있는데 저게 바로 핵전쟁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비키니라는 섬이 그 남태평양에 있는데 미국이 그 섬에다가 비키니 환초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수소폭탄을 터뜨렸는데 수소폭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비키니에 있는 뭐 나무고 숲이고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헐벗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상어병 여자 수영복을 만든 그 회사가 이 수영복을 비키니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러니까 참 냉전 시대 그 일들이 우리 그 상업, 우리 생활에도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스 모겐서 같은 그 대단한 국제정치학자는 핵폭탄은 쓰려고 만드는 폭탄이 아니다. unusable weapon,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그 가진 이유를 찾는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unusable weapon, 저건 쓰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은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 거야 라는 목적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으면은 북한이 통일해봤자 별 이득이 없어요.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통째로 한국을 가져가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 이익입니다. 쓰는 데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쓰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전쟁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래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핵폭탄으로 서울시를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는 것은 그 진짜 목적은 되기 곤란하다라는 핵전략 이론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무기다. 북한이 얘기는 그렇게 하죠. 미국이 공격할까 봐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었다. 재밌는 거는 미국이 공격할 것을 누구를 때림으로써 억제하겠습니까? 서울을 공격함으로써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뭐 그림 몇 개 보겠는데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폭격기로 핵폭탄을 나르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는 상대방이 다 부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든 것이 미사일입니다. 폭격기는 가다가 추락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미사일은 훨씬 빠른 시간에 더 정확하게 날아갈 것 같다 해서 이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사일은 전부 다 땅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걸 사일로라고 그러는데 뭐 소련에 뭐 천몇백 개, 미국에도 천몇백 개가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먼저 쏘는 놈이 이길 것 같아. 먼저 쏘면 정확히 맞아가지고 그 사일로가 다 폭파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든 겁니다. 그것이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세 개의 기둥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이 미사일과 여러분 미사일 그 이제 사일로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보니까 사일로가 이렇게 그 파놓은 곳이니까 미사일이 나갈 때 연기는 이렇게 거꾸로 나가겠죠. 이렇게 막 뿜으니까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리고 원래 먼저 나왔던 핵 무기를 나르는 무기가 저는 폭격기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자주 오는 죽음의 백조 그리고 스텔스 그 가오리처럼 생긴 스텔스 그게 전부 다 핵폭탄을 싣고 소련으로 날라 들어가려고 만든 비행기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있는 B-52 뭐 아주 전통적인데 나온 지 60년이 넘은 비행기지만은 앞으로도 수십 년 더 쓸 수 있다는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폭격기는 소련 거예요. 아주 속도가 빠른 블랙잭 뭐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그 폭격기인데 뭐 지금은 이제 냉전이 끝나서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 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다양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렇게 그 세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해도 세 가지를 다 없앨 수가 없어요. 특히 잠수함이 중요합니다. 잠수함은 바다 숨어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만약 소련이 먼저 공격을 해서 미국이 다 죽었다 칩시다. 근데 한 척이 남아 있어요. 미국 잠수함이 한 척 남아 있는데 그 오하이오 클래스라는 잠수함입니다. 이게 구멍이 쭉 있는데 여기에 24발의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 발의 위에는 탄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요거 하나만 살아남아도 핵폭탄 240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아무리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을 다 죽였는데 한 대를 남겨뒀다. 그러면 미국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원천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한다. 이 개념이 전쟁 억지론의 개념이고 전쟁 억지를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이 다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은 선제 공격을 당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이제 보복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cond Strike Capability라고 그러는데 보복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전략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기가 세 가지.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 그래서 이제 핵전략, 핵전쟁 억지 이론입니다. 그런데 다 죽으니까 우리 전쟁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발적인 질문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죽을까? 정말 다 죽는다고 쓴 그런 책들이에요. 지구의 운명, 조나탄 쉘이라는 사람이 The Fate of the Earth, 다시 The Fate of the Earth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운명, 핵전쟁 나면 다 죽어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
핵전쟁 나면 살아남는 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퀴들이 살아남는데요. 바퀴가 그 인간 역사보다 오히려 더 오래된 동물인데 바퀴는 방사능에도 버틸 수가 있어가지고 핵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지구는 바퀴의 공화국이 될 거다라고 쓴 그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야? 정말이야라고 의문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허만 칸이라는 박사입니다. 지구연맹이 이제 허만 칸 박사보다 더 나중에 나온 책이지만은 지구연맹이 1960년대에 핵전쟁을 하더라도 아마도 다 죽지 않아. 그리고 다 죽는다고 그러고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살 방법을 강구해야 돼. 라고 생각한 학자가 바로 허만 칸 박사입니다. 허만 칸 박사는 그 천재 미래학자죠. 여러분들이 뭐 사진도 여러 번 보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쓴 책이 On Thermonuclear War, 열핵전쟁이라는 뜻인데 서머뉴클리어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수소폭탄으로 싸우는 전쟁 이런 뜻입니다. 바로 뭐 제가 그 미국 헌책방에서 구한 책인데 On Thermonuclear War. 이 책은 말이죠. 뭐 무지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1960년대는 5만 발, 3만 발이라고 했죠. 그거 서로 다 쏴도 다 죽지 않아. 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전쟁하기 전 수준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 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리 천재고 그래도 어떻게 수천만, 수백만이 죽는 얘기를 이렇게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가지고 뭐 엄청난 이 비판을 받았죠. 허만 칸 박사가 그 머리가 좋다는 거는 이런 거로 기록이 됩니다. 미국 육군에 들어가면은 그 IQ 검사라죠. 뭐 적성 검사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뭐 미국 군인에 들어갔던 병사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2차 대전 때는 미군 병사가 1,000만 명도 넘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전부 다 시험을 보는데 200점 만점인가 봐요. 근데 허만 칸 박사가 198점을 받았는데 그 점수를 맞은 사람이 아직 없답니다. 그러게 천재인데 이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그랬죠. 야, 핵전쟁 언젠가 발발하지 않겠어?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 억지가 실패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맞는 얘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책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 뉴만이라는 학자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에 이 책이야말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아주 몹쓸 책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만 칸 박사가 자기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잡지사에서 논문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보자. 이게 바로 그 학계에도 그런 이 타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 핵전쟁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자체가 그건 불경스러운 일이야. 그래가지고 잡지사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이라는 책을 1962년에 냈는데 그 책을 이제 다시 1980년에 다시 그 책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보시는 것이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 in the 1980s. 1980년대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보자. 전쟁 나면은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그 핵전략이 일어나고는 완전히 다른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허만 칸 박사의 아이디어가 미국 사회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살 방법을 강구해보자. 여러분 그 미국 뭐 여행 가서 보시면은 알지만은 참 고속도로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그 지도 보면은 저 고속도로를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그럽니다. IH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쪽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 워싱턴, 맨 미국 서쪽이죠. 남북으로 가르는 선이 있고 그리고 동서로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가르는 그 고속도로는 전부 다 홀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태평양가를 가는 것이 5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15번, 뭐 25번, 35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가서 제일 쪽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이 95번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나가는 거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거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맨 밑에 줄이 10번, 그 위에 20번, 30번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그 거미줄처럼 고속도로망이 이어지는데 저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그 케네디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그래서 저 고속도로를 아이젠하워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아이젠하워가 저 고속도로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라는 그 목적보다도 핵전쟁이 나게 될 경우에 미국의 대도시들이 소련의 핵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전부 빨리 시골로 대피하기 위해서, 시골로 피난 가기 위해서 만든 목적의 길이 바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미국 주간 고속도로입니다. 주와 주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주간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데, 그중 이건 캘리포니아 405번 길을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것을 보십니다. 바로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살아남는데 기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그 허만칸 박사의 아이디어가 이제 작동을 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허만칸 박사 못지않게 알버트 볼슈테터라는 또 유명한 핵전략 이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의 선제 공격을 막을 방법이 결국은 있겠냐, 이러다가 한번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 그러니까 무기는 한 종류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야. 폭격기 이외에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미사일 이외에 잠수함도 있어야 돼. 바로 그 트라이아드, 세 개라는 그 개념을 만든 학자가 알버트 볼슈테트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핵전략을 만든 사람들이죠. 거기에 키신저 박사도 들어가고 한스 모게스 교수도 다 그 핵전략 이론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특징은 핵전략 이론가들은 군인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왜 민간인이 많았느냐? 핵전략은 상상의 전략입니다. 직접 전쟁을 해보고 만든 전략이 아니라 상상의 전략이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능히 껴서 핵전략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군인들이 그랬답니다. 당신네들 전쟁을 해봤냐고. 근데 무슨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쓰냐. 민간인들이 군인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당신네들 핵전쟁 해봤냐? 핵전쟁 당신네들도 안 해봤잖아. 핵전쟁은 그러니까 상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그 핵폭탄 이론이 이제 발전됐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승리가 아니라 억제.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공격을 흡수하고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보복 능력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핵시대의 전략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볼슈테터 박사의 그 핵전략 개념이 뭔지에 관한 The Cold World They Made, 그 이론 때문에 세상이 차가워졌다라는 그런 뜻의 책입니다. 이런 책도 나왔고,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 밸런스 오브 파워가 아니라 밸런스 오브 테러가 핵시대의 그 균형이죠. 그래서 이건 벌써 오래전에 나왔던 볼슈테터 교수의 책입니다. 핵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야,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모른다고 그러냐 그러는데, 핵전쟁은 안 해봤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허만칸 박사는 분명히 다 안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감동 깊게 읽은 책인데, 핵전쟁은 가능한가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핵전략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다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다 증명된 것은 아니고, 그럼 뭐냐? 그냥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그래서 그 이론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강의의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 그래서 핵전쟁은 이거는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이다. 지구 멸망의 전쟁이고 인류 종말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정은 모든 핵폭탄은 원래 계획한 자리에 가서 다 명중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 명중할 거냐? 명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폭탄이 제대로 날아갈 거냐? 제대로 날아갈지도 지금 모릅니다. 근데 왜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 브루스 러셋 교수가 쓴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 부분에서 그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있다고 그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복습이 될 겁니다. 바로 미국의 핵폭탄은 캐나다를 통해서 북극을 통해서 소련으로 날아가고, 소련의 핵폭탄도 북극을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지구의 북쪽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쏘본 적이 없고, 그리고 왜 북극으로 날아가는 길이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있고 큰 자석이 있죠, 북쪽에. 그리고 폭풍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 미사일은 이만큼 정확해라는 근거는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호주 쪽을 향해서 쏩니다. 바다를. 그리고 소련은 우랄산맥 부근에서 캄차카반도 서에서 동, 미국은 뭐 북에서 남 이렇게 쏘는데 그걸 가지고서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계산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핵전쟁이 나는 날 그날 소련과 미국의 미사일들은 한 번도 쏴보지 않았던 한 번도 날아가지 않았던 길을 날아가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없다 이겁니다. 100% 맞을지. 그리고 이 책 보면 그런 이론도 있어요. 먼저 10분 전에 가서 한 방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불나고 엉망진창이겠죠. 두 번째 발은 자기 목표로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 밑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이론 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핵무기는 원래 만든 계획대로 이론대로 작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는 끝난다는데 그런 싸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The Prisoners of Insecurity 그 책을 번역했는데 그 제목을 핵전쟁은 가능한가 이거 오래돼가지고 뭐 구하기는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그 뭐 제가 이제 드문드문 인용하는 제임스 팔로우스라는 또 저 사람도 유명한 평론가죠. 저 사람이 1980년대 초반에 내셔널 디펜스라는 책을 써서 뭐 아주 그 필명을 날리는 그 전문가가 됐는데 저는 뭐 저 책을 참 그 감동 깊게 유학할 때 읽었습니다. 아주 뭐 사사시 거의 외우다시피 읽었던 기억이 나는 책인데 이 사람은 그 핵전략은 말이야 신학 비슷해 신학. 전부 다 근거가 아니라 마치 신학자들의 논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이런 것보다는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신념. 우리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념이 증명되었건 증명되지 않았건 핵전쟁이라는 대장을 지금까지 막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미사일이 날아온 걸 쏴서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터런스 이론이 망가지게 됩니다. 왜 망가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화가 나서 공격을 해갖고 소련 또는 뭐 중국 핵미사일을 뭐 다 부셨다 칩시다. 다는 못 부신다고 그랬죠. 그 소련하고 중국이 보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복력은 뭐 80%쯤 부서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20% 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그 날라오는 것을 레이저로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라오는 것을 레이저로 막을 수 있으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미국의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레이저 무기들이 발달을 했는데 그 레이저 무기를 만든 레이건 대통령을 학자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제 다 죽기 때문에 전쟁을 못 했는데 이제 다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뭐 정책 논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과학 철학에 관한 논쟁인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말이 하나 생각납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 제조 가능한 물건은 만드는 것이 논리다라고 얘기를 이극찬 교수님 얘기인데 현대 과학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 현대 과학 기술의 논리죠. 근데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을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요새 무기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레이저 무기가 나오기 이전에 그 전쟁 억지론이 지금도 맞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핵전략 이론 이 정도로 강의하면은 뭐 그 기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방위를 한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전쟁을 억제한다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니까 디펜스가 아니라 디터런스. 그리고 디터런스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무기 체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에 레이저 무기가 나와가지고 그 디터런스 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전략이 조금 좀 이제 훼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0강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이제 전쟁의 신경향 말씀드리고
이번 그 학기, 이번 과목을 이제 끝내는 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